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담스페스타 담수담소의 이제 마지막 강의를 얼떨결에 맡게 됐는데, 사실 뭐 데이비드 호크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잘 몰랐어요. 그냥 호기심만 있던 상태라 알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알았더라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추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나누고 싶을까 고민을 하면서 키워드가 좀 많아요. 9개로 조금 분량을 나눠서 제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작품은 봄의 시작이라는 작품이고요. 아이패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예쁜데, 이 노르망디, 지금 호크니가 노르망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대형 캔버스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데이비드 호크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금색 옷을 입고 있죠. 네, 잘 나갈 때 모습이고요. 일단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 7월 9일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85세, 뭐 8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도 옆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브래드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뭐 그렇게 뭐 자라면서 전후 전쟁을 맞았으니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는데, 아빠가 이제 8살이 돼서 그 오래된 자전거를 수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부치를 하는데, 그때 물감을 보면서 굉장히 매료돼서 그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가라는 직업군을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화가가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미술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직업이 있고 자기가 시간이 남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미술에 대한 소질이 있다 보니 브래드포드의 예술학교에 진학을 해서 59년에는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 그 왕립예술학교, 지금까지도 2011년도 지금 현재도 7년째 이렇게 세계적인 미술학교로 인정받는 그 로얄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니는 도중에 60년에 그 영 컨템포러리즈라고 해서 같은 작가들과 전시회를 이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아서 영국의 새로운 팝 아티스트의 등장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졸업 작품이라고 할까요? 졸업 작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누드 모델로 여자만 그려야 되는데 남자 모델을 그려서 조금 이렇게 어떤 판문을 조금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졸업 논문 제출을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지 논문 따위가 무슨 필요냐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규정을 바꿔서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골드 메달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저 골드 수트가 그때 골드 메달을 수상하러 갈 때 입고 간 복장이라고 해요. 굉장히 힙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함과 동시에 62년도에는 존 카스민이라는 미술상의 갤러리에서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큰 성공에 힘입어서 이제 64년도에는 LA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의 불모지였는데도 이제 LA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월트 디즈니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표현할 만큼 헐리우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로 날아가서 이제 LA에서 본격적인 이제 예술가로서의 그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작품들은 주로 이제 그때 이후에 그 시기의 작품들로 보고요. 초기 작품은 간단하게 한 2점 정도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크니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작품이 굉장히 쉽고 뭐 그다음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 이 외모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외모도 굉장히 뭐 이렇게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본인만의 스타일. 그래서 저 금발머리 같은 경우도 원래 금발머리가 아닌데 금발로 살면
재밌을 거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때부터 금발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뿔테 안경, 가끔씩 이제 스트라이프 티셔츠, 그리고 멜빵이라고 하죠. 멜빵까지 그렇게 자주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해요. 무대 예술도 하고, 그리고 뭐 판화, 사진, 게다가 이제 저술 활동까지, 그런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옆모습을 보면 여든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 안경을 쓰고 있어요. 노란 안경에 저렇게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오늘 강의가 조금 저희에게도 행복한 경험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제가 요 장면을 넣은 이유는,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배경화면에다가 제가 요 화면을 갖고 있으니까 딸도 이제 20대인데 20대인 딸이 예쁘니까 나도 주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아이패드로 2010년도에 작품을 한 건데 책으로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이미지들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키워드 1에 대해서 제가 사실 easy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주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가의 작품이 쉽다라는 말을 붙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easy라는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호크니 작품은 사실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조예도 없다 보니 현대미술을 접할 때는 조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과연 내가 저기서 무엇을 느껴야 되지? 뭘 표현한 거지? 라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호크니는 딱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미술 보면 무제가 엄청 많잖아요. 언타이틀드가 굉장히 많은데 호크니의 작품은 하나같이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다가 가끔씩 날짜도 붙이고요. 그게 또 미진하다 싶으면 본인이 따로 부제까지 달 정도로 제목이 있으니 일단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표현한 대상을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 뭐 인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있고 일상을 그려서 굉장히 저희한테 좀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작품은 호크니가 키우던 스탠리와 북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로 책까지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작품은 말리부에서의 아침 식사라는 작품인데, 말리부에 저렇게 해변이, 해안이 저렇게 파도가 저렇게 세게 부는 날이면 조금 무섭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와 다르게 이제 아침 식사의 평온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어쨌든 이 여전히 물이라는 소재를 때도 즐겨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 작품은 극중극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분이 존 카스민이라고 최초의 이제 전시회를 열게 해준 그 미술상이에요. 미술상인데 이 사람이 이제 62년도에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못 이겨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조금 무게 있게 그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는 보면 테피스트리로 이제 연극적인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유리예요. 그래서 유리 뒷면에다가 그 존 카스민을 그려서 이 극과 극 사이에서 딱딱하게 눌려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유리에 이제 눌린 얼굴과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화면을 편집을 하다가 이 작품의 테두리가 어느 부분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바닥을 보시면 굉장히 마루가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됐어요. 마루뿐만 아니라 의자까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약간의 이제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조금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감각을 보여줘서 이렇게 극중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호크니가 되게 일상적인 소재들을 많이 그린다고 했었는데 이 작품은 날씨 시리즈예요. 날씨 시리즈인데 딱 봐도 어떤 기상 상황을 표현을 한 건지 눈에 딱 들어오시죠. 뭐 햇빛, 비, 안개, 번개, 그리고 여기 지금 일본의 우키요에를 닮은 것 같은 거는 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한 시리즈로 이렇게 물까지도 이 흘러내리는 이 잉크로 인해서 그 물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작품에는 무지개와 서리 시리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못해서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표현도 그렇지만 감각적인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상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네, 두 번째 시리즈로 제가 이제 물을 했는데요. 아까 B 시리즈에서 물, 그러니까 호크니를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이제 물과 수영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수영장을 이제 호크니가 주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 64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이제 LA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이제 도시 근처로 가니까 곳곳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살짝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기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땅의 뭐 영토 크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경제적 상황에서 그렇게 개인의 수영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집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다가 그때 이제 물의 표면, 물의 성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던 그러니까 현대 예술을 하다 보니 형식적인 기법에서 물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물이 우리가 보면 뭐 쏟아져 내린다든지 흐른다든지 찰랑찰랑거리고 일렁일렁거리는 다양한 물의 성질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물이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다음 이렇게 일렁일렁거리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호크니가 어떤 소재를 갖고 오느냐 하면 아크릴을 갖고 와요. 그전에는 이제 유화로 작업을 했었다라면 이 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굉장히 이렇게 빨리 건조돼서 그리고 그 평면성을 조금 더 이렇게 표면을 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크릴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크릴로 바꾸면서 이런 물 시리즈를 많이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자 이제 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면 여기 지금 잔잔하게 있는 다이빙 보드가 있어요. 다이빙 보드가 있으면 이 물에 대해서 뛰어들고 싶은 어떤 그 표면을 깨뜨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금지된 욕망, 조금 에로틱한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니가 아까 이렇게 물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여기 왼쪽 작품은 펄프로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펄프로 이제 캔버스를 6개를 겉해서 이렇게 물의 성질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구도 속에서 물의 곡선으로 인해서 선과 형태적인 면을 조금 저희들이 아주 잘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장 유명한 이제 비거 스플래시가 나왔는데요.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뛰어들었겠죠.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금방이라도 소리가 첨벙하고 들릴 것 같은 첨벙하고 벌써 들었어요.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 퍼지는 물줄기로 저기 누가 뛰어들었을까? 과연 언제쯤 나올까? 라고 호기심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일단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로지 이제 물줄기만 아주 곡선과 그다음 이렇게 잔잔한 점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쿠니가 2주간 아주 작은 붓으로 이렇게 집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건물에 비친 그림자에 약간의 이제 농담으로 이제 원근법이 있을 뿐 그 어떤 거리감도 없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이 물줄기로 굉장히 이렇게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니기 풀장에서 나오는 피터. 이제 이 피터라는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피터가 호크니의 아주 오래된 연인이고 11살 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이라고 하니 물론 아시는 분들도 거의 다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호크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도록을 보다가 이 남자의 엉덩이를 본 거예요. 남자들이 엉덩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아, 뭘까? 그리고 피터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그때서야 이제 아,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크니에게 있어서는 그 남성의 이런 벗은 몸도 굉장히 많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육체도 육체지만 물의 표현, 일렁거림, 그리고 색깔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물의 표현을 보니까 72년도에 런던 올림픽 포스터도 이제 호크니가 작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작품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퀴어를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호크니가 동성애적인 어떤 취향을, 지금 현재도 동성애자죠, 그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퀴어,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이제 런던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에 성격도 살짝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실 작품이, 이 작품이 이제 학교 다니던 당시의 작품인데, 점착성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이 부분이 뭔가 껴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살짝 보면, 우리가 조금 민망한 그 체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48과 23, 23이 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 하면 호크니가 당시에 윌리엄 워트만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플립이라는 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 시에 조금 이렇게 성에 대한 비유적인 묘사가 조금 노골적이어서 논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트먼의 시에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트 위트만의 이니셜 W, X, Y, Z 23번째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23, 23이고요. 그럼 48은 뭐냐? 데이비드 호크니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 시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We two boys together clinging 해서 껴안고 있는 우리 두 소년이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아주 껴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위트먼의 시가 나타나 시를 아주 조그맣게 적어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와 2라는 게 또 나와요. 자, 그럼 4와 2는 또 이제 뭘까? 데이비드 호크니도 아니고 4와 2는 무엇의 이니셜이냐? 자, 당시에 클리프 리차드라는 가수가 있어요. 영국 가수였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제 이 호크니가 보기에 굉장히 섹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이제 그 노래 중에 리빙 돌이라는 가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목인지 가사인지 그래서 살아있는 인형인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를 바꿔서 돌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인형 소년, 돌보이의 약어, DB로 해서 4와 2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그 돌보이 시리즈도 몇 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퀴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굉장히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쯤 와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작품이 이때 이제 실내 전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물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느끼게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사실 LA 전경인데 LA에 가기 전에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통 이제 게이들이 많이 보는 그 남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그 잡지를 보면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앙증맞게 그 중요 부위를 가리는 앞치마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샤워를 하는 뒷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샤워를 하면 보면 이제 샤워기에 보면 다양한 물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 등에서 부딪혀서 떨어지는 물, 그리고 바닥에 아주 작은 원으로 이제 바닥 타일에 튕겨져 나오는 물까지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물의 선들이 또 타일의 벽에 있는 직선들과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어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일단 여기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 2018년까지 살아있는 생존 화가 중에 최고가를 갱신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9,0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라고 하던데 그 기록이 몇 개월 뒤에 깨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제프 쿤스의 그 강아지 인형이 깨지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작품, 이 작품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붉은 재킷을 입고 있는 청년이 바로 피터 슐레진저, 그래서 호크니의 오랜 연인입니다. 이 작품이 완성된 거는 이제 피터가 떠나고, 잠시만요. 네. 피터가 떠나고 난 뒤에요.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원래는 작업을 하던 거를 못하고 이제 상심에 젖어서 몇 달을 헤매다가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작업을 하는데, 이 작품도 역시 그 실제를 재현한 게 아니고 이 피터의 실루엣과 같은 모습을 재현을 했고, 그리고 저 배경은 또 다른 배경을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배경과 수영장, 이 수영장은 아까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 수영장에 나오는 프랑스의 조금 어려워요. 멀티디크라는 곳에, 그곳의 수영장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이중초상화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호크니 작업의 정수가 모인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상을 재현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합성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를 드러내는 이중초상도 그렇고, 그리고 물의 표현까지. 특히 이제 물의 표현 한번 눈여겨보시면, 저도 이제 실물을 안 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색감의 그 투명한 색감이 정말 청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물에 있는 사람의 피부 표현이 정말 물에 그대로 보이는 듯한, 그래서 발바닥의 색깔과 그다음 뭐 손의 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조금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짐작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작품의 제목이 예술가의 초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피터라면 물에 있는 사람이 호크니가 아닐까. 그래서 이별의 상심에 정말 눈물샘에 갇혀버린 호크니, 그래서 떠난 옛 연인이 한 번 더 지켜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 마음대로 조금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중초상화는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 나오면 그 둘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초상화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이중 또는 초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 그 초상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 초상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최초로 이제 인간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서, 그 인간의 모습을 묘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초상화의 대상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일반 평민들이 아니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만이 의 전유물이었어서, 그래서 이 포트레이트라는 뜻이 라틴어로 이렇게 끌어오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온다라고 해서 포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호크니의 초상화에서 조금 많은 데미진 부분을 조금 찾았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뒷장부터 먼저 잠깐 넘기도록 할게요. 뒷장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그 호크니가 몇 년 전에 82인의 초상화와 하나의 정물이라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82명의 초상화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크니의 초상화는 초상실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옆에 작품을 하나 갖고 왔죠. 이 옆에 이 작품은 그 루시언 프로이드라는 작가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누드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루시언 프로이드의 누드화를 이렇게 여러 번 봤더니, 그 루시언 프로이드도 이제 초상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 실명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누워 계시는 분은 연금 관리자라는 분이신데, 이 분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도 이제 수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시회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은 잠자는 연금 관리자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사실 이름을 잃어버린 초상화가 많은데 호크니는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좀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와 애정을 조금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82명의 이제 초상화를 보시면 한 명도 자세가 같은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상화에 대해서 이제 호크니도 물론 누드를 그렸겠지만 호크니는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많이 그리고 루시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누드를 많이 그렸는데 우리가 실제 본질에 가까운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누드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내는 어떤 차림새 또 나의 성격적인 일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호크니의 초상화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또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중초상화 한번 첫 번째 이 부분 넘어가 볼게요. 이 작품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클락시 부부의 초상인데요. 일단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 들러리를 서주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오시 클라크 남자는 호크니의 이제 그 왕립예술학교의 동창이고 이 여자분은 이후에도 호크니의 뮤즈가 돼서 굉장히 많은 초상화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딱 보시기에 어느 사람이 좀 더 자유분방해 보이세요? 딱 봐도 오른쪽에 남자가 더 자유로워 보이죠. 포즈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 오시 클라크 같은 경우는 양성애자였던 것 같고요. 조금 일찍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방탕한 생활도 조금 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 셀리아 버트웰 같은 경우는 섬유 패션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조금의 뭐 상징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제들이 있는데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호크니의 그 애칭 판화 중에서 남봉꾼의 행각이라는 작품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테두리의 그 금속성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리아 앞에 보이는 이 백합은 순결을 상징을 하면서 그 셀리아가 이때 당시 임신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 클라크 위에 있는 사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에 그 사실 호크니 이중초상화를 보면 시선이 다 교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같이 정면을 바라보는 부분이 잘 없는데 그래도 이 초상화는 두 사람이 다 정면 뭐 관객 또는 작가를 응시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시 클라크의 무릎에 있는 고양이는 딴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시의 그런 자유로움을 표현을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재승 박사는 또 뭐 이 사람들의 뭐 그렇게 살가워 보이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옥시토신의 사랑의 3단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중간에 이제 이 창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호크니가 굉장히 빛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도했건 아니었건 간에 테라스로 보이는 이 틈들 때문에 결국 이 두 사람들이 결별을 암시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뒤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중초상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호크니의 초상화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사실 조금 더 제가 좀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도니 쇼우드와 뭐 지금 이 남자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조금 많이 성공하고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지그시 쳐다보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긴장한 듯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이제 흔히 작품을 보면 둘이 이제 시선이 다시 교체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 작품은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제 제목은 마이 페어런츠고요. 부모님인데 이 분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이제 왼쪽 게 당연히 초창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호크니는 이제 본인의 중간에 이제 거울로 본인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또는 두 사람의 결실인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알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군더더기처럼 느껴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옆에 보면 옆에 거울에는 이제 호크니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제 포즈가 재밌어요. 아마도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그 이제 아빠도 저렇게 딱 긴장을 해서 이제 아들에게 모델을 서주겠다고 저렇게 작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면서 이제 주변도 이제 막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주변을 보다 보니 이제 옆에 잡히는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딱 봐도 우리 부모님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엄마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빠가 이러고 있으니 나라도 이제 아들에게 좀 더 멋진 모습 내지는 조금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더 엄마는 더 가지런해지고 아버지는 더 흐트러진 모습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호크니의 자화상들.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으니 자화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자화상이 있는데 여기 이 작품은 이제 푸른 기타를 그리고 있는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푸른 기타가 잠시 한번 나올 건데요. 이제 피카소에게 이제 영향을 받은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피카소도 있고요. 그리고 세잔의 탁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쇠라의 전묘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화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피터슈 레진저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이 보면 뭐 그 미완성 자화상과 함께 있는 모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왼쪽에 작품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누군가는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까 저희가 봤던 존 카스민의 극중극처럼 이 작품은 그림 속 그림, 그래서 이런 재밌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호크니를 접하게 된 게 서울에 가서 이제 시대의 얼굴이라는 초상화 전시회를 보고 이 실물을 영접을 했었어요. 사실 이 실물보다는 사실 도록이 좀 많이 더 끌리긴 했었는데 실물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상화는 이 찰리, 미술상 찰리와 함께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95년도에 이미 이 버전이 제작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디언즈가 선정한 10대 초상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95년도 작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이 사진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본인의 작품 그리고 본인들을 찍고 있는 호크니 모습이 위 부분이 '거울인가 실제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로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제 이제를 앞에 두고 이제 호크니의 시선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미술상은 뭔가 '잘 돼 가나 보자.'라고 약간 조금 지켜보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제 호크니는 조금 미술상은 좀 신경도 좀 쓰이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이제 화가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제를 앞에 두고 붓을 든 모습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도가 조금 낯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이게 벨라스케스의 라메니나스 그죠? 그래서 이게 벨라스케스의 시선과 이제 호크니의 시선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섯 번째 키워드로 오마주로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호크니가 영향을 받은 많은 화가들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흐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고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담한 색감 그리고 원근법에 대한 실험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묘사 때문에 이제 호크니가 이제 고흐에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고흐에게서 많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흐에게서 많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흐의 울고 있는 노인을 뭐 이렇게 패러디 오마주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델이 호크니의 조수예요. 콘살베스라고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조수인데 이 사건의 이면에 또 다른
그 조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약물 사고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은 충격에 이제 호크니도 많이 괴롭고 이제 이 조수도 괴로워하면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붓을 놓고 있다가 이 슬픔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다시 이제 호크니가 초상화로 회귀를 하게 된,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를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흐의 또 다른 엄마주로 이렇게 고흐의 의자가 있어요. 고흐의 의자가 있는데 의자도 사실 코크니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오브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비거 스플래시에도 아주 작게 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자라는 조금 제가 연식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빈 의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라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 의자가 주는 부분이 어떤 소통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개방성을 그리고 조금 뭐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오브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흐와 호크니의 공통점을 엮어서 이렇게 뭐 색, 아까 제가 과감한 색도 얘기를 했었고 자연에 대한 묘사 그리고 뭐 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시가 얼마 전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기쁨이라고 해서 고흐와 호크니를 이렇게 연결한 전시 전경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색에 대해서 이제 고흐를 많이 닮았다면, 이제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피카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피카소가 73년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이제 호크니가 두 개의 애칭 작품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왼쪽의 작품은 피카소의 두상이고요. 그래서 피카소 이렇게 옆에는 작품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장 피카소에게 작품을 평가받으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보면 아티스트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은 나체로 이제 아티스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티스트에게 이제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정작 그린 아티스트는 호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또 재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타 시리즈, 푸른 기타 시리즈를 얘기했었는데 역시 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스 스티븐스라는 뭐 파란 기타를 든 남자라는 시와 그다음 이제 마침 또 이제 피카소가 늙은 기타리스트 작품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시리즈로 이제 파란 기타 시리즈를 좀 파나 시리즈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남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은 1881년에 그려졌고요. 옆에 작품은 딱 100년 지나서 1981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이번에 그 게르니카에 이은 피카소의 대작 중에 하나 이번에 그 피카소 전시회에도 왔었는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이제 호크니가 패러디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한국이라는 정치를 드러내지 않지만 반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학살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로 이제 피카소의 몇 안 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피카소가 한국에 대해서 뭐 언급을 크게 뭐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호크니는 이 작품을 다시 갖고 와요. 다시 갖고 오는데 이제 흑백의 톤을 이제 컬러로 살려서 밑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까지 같이 패러디가 되는데 이제 호크니는 거기다가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의 요소를 하나 더 이제 사진으로서의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때의 상황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죽은 사람들의 고백은 듣지 못하고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결국 이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사진이 주는 어떤 아무리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학살이 일어나고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 현장은 포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진의 한계에 대해서 호크니가 이 작품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한계라는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6번째 키워드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자, 옆에 보면 아까 그 역시 그 화가들은 미술상을 많이 그려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제 앙브라즈 볼타르
볼라드라는 화상을 그리는 작품, 피카소의 작품인데 큐비즘 이제 대상 인물을 다 이제 해체를 해서 그래서 이제 호크니가 이제 본인의 엄마로 이렇게 포토 콜라주를 한 작품이 굉장히 닮아 있어서 이제 사진을 통한 큐비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이 작품은 보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도.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수영장 전체를 유영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포토 콜라주로 작품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호쿠니의 이제 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의 야채도 신체도 있고 그리고 그 호쿠니 수영장 바닥에 그런 물 표현까지 이 콜라주를 보면서 굉장히 이것도 역시 포토 콜라주의 정수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호쿠니의 이 정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호쿠니가 포토 콜라주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풍경 또는 이제 거실의 테라스를 그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릴까라고 하다가 이제 사진을 계속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더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마치 본인이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토 콜라주를 했는데 이 포토 콜라주가 갖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감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리감, 공간의 깊이감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크니를 얘기를 하면 사실 그 관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주는 부분의 이제 다시점, 그 다음 그 시간을 중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수영장에서 봤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유영하면서 마치 여러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의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카메라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상을 담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단순하게 사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들어온 다 같이 한 장면을 보고 있더라도 1000개의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작품 포토 콜라주를 근데 이제 그 호크니는 조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1년도부터 이제 83년도까지 한 150여 점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큐비즘과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초점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순간, 그다음 시간적인 느낌을 이제 포토 콜라주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이제 호크니가 뭐냐면 그렇지만 사진이 아무리 이렇게 물론 이제 요즘의 기술과 또 다르니까 좀 다른 표현이지만 사진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거대한 자연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거대한 자연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에 이 사진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이제 최초의 이제 멀티 캔버스 작업으로 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더 큰 그랜드 캐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제 영상 세대다 보니 그 사진으로 많이 어떤 인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진을 보면 저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끌어내는 건 사진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갔다 와서 내가 만약에 내 벽에 걸고 싶은 게 사진이냐 그랜드 캐니언을 담은 위에 사진이냐 밑에 그림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밑에 그림을 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 경험들을 감각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사진보다는 회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크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사진으로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호크니가 이제 초상화 작업을 할 때도 초창기에는 굳이 컬러 사진을 안 찍었대요. 어차피 그 색을 내가 못 낼 거니까 흑백 사진으로 찍어서 실루엣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색은 본인의 기억,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떠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호크니의 그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제가 이제 뉴미디어를 다음번 작업으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7번째 이제 키워드로 뉴미디어를 갖고 와봤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호크니는 80이 넘은 나이에 지금도 아이패드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여기 보이는 작품이 팩스로 이루어진 작업이에요. 팩스로 이루어진 작업인데 89년도에 이루어진 작업이고 제목은 테니스고요. 뭐 굉장히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을 이제 말리부에 있을 때 작업을 한 건데 브래드포드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 실시간으로 팩스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팩스를 보내서 그 144장의 종이를 일일이 붙여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떤 뭐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공간의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원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뭐 현대미술 사실 뭐 NFT 미술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원본과 복제성에 관한 얘기까지도 꺼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팩스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어진 장면이 그대로 다 보이시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89년도고 이제 86년도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86년도 이제 컬러 복사기로 작업을 한 건데요. 호크니가 사실 86년도에 이미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방만한 크기의 컴퓨터에 선이 하나 나올 때까지 2분을 기다려서 작업을 했는데 그 호크니의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의지를, 창작의 의지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거추장한 미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호크니가 복사기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복사기로 여러 면을 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마치 인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인쇄를 하려면 뭐 공정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홈메이드 프린트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색을 아마 실험하면서 색과 그리고 이 질감들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작품은 그 홈메이드 프린트로 알파벳을 다 완성을 해서 캘리그라피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알파벳 전체 26개 중에서 어떤 작품을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코리아의 K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역시 컬러 프린트로 완성한 본인의 자화상인데 피카소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밑에 보면 붉은색 셔츠의 질감들이 마치 그린 것처럼 이렇게 또 번짐의 효과가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프린트로 컬러 복사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팩스가 나오니까 이 영감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40대부터 청력을 잃어가다 보니 이제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팩스가 너무 좋아서 이제 말리부에 이제 팩스를 두고 지인들에게 이 팩스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팩스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 통신 요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팩스다 보니까 색감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감과 패턴을 연구하는데 흥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팩스, 복사기, 컴퓨터, 초창기의 컴퓨터를 거쳐서 마침내 이 영감님이 2009년도에 아이폰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이폰을 손에 쥐게 되면서 이제 막 신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마도 초창기 작품이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 이 영감님이 또 그래서 이 팩스에 보내던 작품을 이제는 아이폰으로 전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정말 영민합니다. 고화질로 보내지 않아요. 고화질로 보내지 않고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본인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작은 기기로 작업을 하다가 마침내 2010년에 1세대 아이패드를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창작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작품을 지금 아이패드로 만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영국의 어떤 수학자와 협업이라거나 의뢰를 했다고 하나 그래서 본인만의 브러쉬 앱을 8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독창적인 아이패드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크쇼로 돌아간 이 작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요. 그래서 제가 조금 최대한 같은 구도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제 이게 며칠 상간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종이값도 얼마나 안 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수정도 바로바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패드로 작업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은 그 노르망디 최근의 작품이고요. 정말 구름 크레파스인 듯 그리고 오일인 듯 굉장히 멋있고요. 역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BBC에 공개했던 그 아이패드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일명 포토샵과 드로잉의 혼합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목 혹시 보이시죠? Perspective should be reversed. 전복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관점은 전복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여기 보면 또 많은 부분이 숨어 있어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세잔의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화첩에는 피카소가 있어요. 피카소가 있고 본인의 작품을 그려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흐의 의자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긴 한데 코로나 이전 시대가 그리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창작의 기쁨 그리고 감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퍼스펙티브 원근법으로 넘어왔습니다. 호쿠니는 사실 계속 작업을 하면서 원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근법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코트야드 호텔, 그 멕시코에 있는 코트야드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퍼스펙티브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살짝 좀 어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실점으로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안정된 게 아니라 약간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뭐 파노라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우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근법에 대한 실험으로 이제 캔버스까지 다양화해서 이제 호크니가 표현을 해요. 호크니가 표현을 하는데 이 원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초점, 소실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호크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 하면 원래 이제 하나의 소실점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호크니는 어디든지 네 마음대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다양한 캔버스 실험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크니의 이 풍경화를 봤는데 사실 호크니의 인물화를 보면 표정도 무표정하고 동작도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그 인물의 화에서는 별로 그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 풍경화에서 저는 오히려 굉장한 리듬감과 속도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흐름이더라고요. 길의 흐름. 길의 흐름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시간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크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이제 회화라는 게 3차원을 2차원의 평면에 구현하는 게 회화인데 호크니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은 거죠. 시간까지 끌어와서 새로운 회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풍경이 이제 마침내 요즘 작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되게 예쁘죠. 그래서 노르망디에서 한 뭐 입구라는 작품인데요. 80이 넘은 영감님이 이렇게 예쁜 색을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많이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그림자 색깔마저도 아름다운 이 풍경.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세계로 난 길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감님이 이제 요크셔로 돌아온 게 이제 어머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제 요크셔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또 이제 노르망디로 가긴 했지만 요크셔에서 굉장히 많은 풍경화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4계절의 나무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그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과 사 그리고 인간의 순환, 삶의 죽음과 삶의 순환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면 포스트 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의 작품, 더 큰 나무들이에요. 이 작품이 옆으로 이제 12m까지 된다고 하는데 테이트 모던에 기증이 됐는데 이제 전시될 때는 양옆에 이제 복제품으로 이제 출력을 한 디지털 출력을 한 부분까지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이 숲에 이 나무 속에 와 있는 듯한 어마어마한 느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호크니가 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크니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일 처음에 있던 장면에서 이제 호크니가 있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안 길었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